목을 보여라. 씨바지로 들어온 첫날 밤, 대감은 느닷없이 그 말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연화는 영문도 모른 채 떨리는 손으로 저고리 깃을 살짝 내렸습니다. 그 순간 대감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놀란 것인지 두려운 것인지 방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중엽, 한양에서 이틀길을 달려야 닿는 경기 고을 양천에 홍대감댁이 있었습니다. 홍대감의 본명은 홍재원이었고 젊은 시절에는 과거에 장원 급제하여 조정에서도 손꼽히는 인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벼슬을 내려놓고 고향 양천에 내려와 한적하게 지내는 노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홍대감이라 불렀고 그 집안을 양천 홍씨 가문의 기둥이라 여겼습니다. 홍대감 댁은 마을에서 가장 크고 번듯한 기와집이었습니다. 소슬대문 위에는 홍씨 가문의 문패가 반듯하게 걸려 있었고 안채와 사랑채 사이에는 오래된 은행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나무의 둘레가 어른 셋이 팔을 벌려 감싸야 할 만큼 굵었으니 그 집안의 내력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번듯한 겉모습과는 달리 홍대감댁 안에는 오래된 슬픔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홍대감과 본처매 씨는 혼인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사이에서 난 자식은 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딸마저 15세 시집을 보내고 나니 집 안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홍대감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해가 갈수록 초조해졌습니다. 양천 홍씨 가문의 대가 자기 대에서 끊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밥상 앞에서도 잠자리에서도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본처매 씨는 홍대감보다 훨씬 더 속을 끓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매 씨는 남편보다 6살 아래였지만 성격만큼은 훨씬 단단하고 서늘한 여자였습니다. 이목구비가 날카롭고 눈빛이 차가워서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 앞에서 괜히 몸이 움츠러들곤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셔야 할 때도 마을 부녀들과 어울려야 할 때도 매 씨는 항상 흠잡을 데 없이 단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단정함 뒤에 칼날 같은 속마음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씨바지를 드려야겠소. 어느 해 가을 매 씨가 남편에게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홍대감은 말없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낳지 못하는 것이라면 다른 여자를 들이는 수밖에 없지 않소. 가문의 대가 끊기면 그게 더 수치스러운 일이오. 매 씨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결심해 온 말을 꺼내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홍대감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허락의 표시였습니다. 그해 겨울이 지나고 이듬해 봄, 매 씨는 직접 발품을 팔아 씨바지를 구해왔습니다. 연화였습니다. 옛날 옛적 양천에서 하루 길을 더 들어간 산골 마을 석화동에 연화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아버지는 연화가 5살 때 갑자기 죽었습니다. 병이 든 것도 아니었고 사고를 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집을 나간 아버지가 그대로 돌아오지 않았고 사흘 뒤에 마을 비싼 기슭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누가 죽인 것인지, 왜 죽은 것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관아에 신고도 해보았지만 힘없는 백성의 죽음의 원님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날부터 혼자 연화를 키웠습니다. 남의 집 바느질을 해주고 바치를 거들어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연화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곁에 붙어 일을 도왔습니다. 9살에는 혼자 빨래를 하고 11살에는 혼자 밥을 지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웃음을 잃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어머니가 고단한 기색을 보이면 연화는 밤에 몰래 어머니 발을 주물러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눈치채면 자는 척 눈을 감았습니다. 연화의 외모는 그 고된 삶과 어울리지 않게 곱고 맑았습니다. 눈썹이 반달처럼 부드럽고 눈동자가 가을 강물처럼 투명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연화를 볼 때마다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저 얼굴이 어미 팔자를 닮으면 어쩌려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가 저리 귀티가 흐르니 이상한 일이지. 어른들의 수군거림 속에는 안타까움과 묘한 의혹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그런 눈길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연화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밥을 먹었는지, 내일 장에 내다 팔 나물이 충분한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연화가 17이 되던 해봄,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몸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도 열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음식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마을 노인이 와서 맥을 짚어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의원을 데려와야 하는데 이 몸 상태는 예사롭지 않구나. 의원을 부르려면 돈이 있어야 했습니다. 연화는 집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어머니가 오랫동안 조금씩 아껴 모아둔 엽전이 있었습니다. 세어보니 20잎이었습니다. 의원을 부르고 약을 짓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돈이었습니다. 연화는 이웃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석화동 사람들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빌릴 수 있는 돈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연화는 마을 박고울 장터까지 걸어 나가 장리 돈놀이꾼을 찾아갔습니다.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장리 돈놀이꾼 이름은 박서방이라고 했습니다. 나이는 50을 넘겼고 눈이 가늘고 번들거렸습니다. 연화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희죽 웃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냐? 50냥이면 됩니다. 50냥, 담보는 있고. 연화에게는 담보로 내놓을 것이 없었습니다. 집은 남의 땅에 얹힌 초가였고 밭도 없었습니다. 연화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제가 가을에 일을 해서 갚겠습니다. 박서방은 다시 희죽 웃었습니다. 몸으로 갚는다. 이거지, 좋아. 빌려주마. 대신 3달 안에 갚지 못하면 내년이 내 집에서 일을 해야 한다. 알겠느냐? 연화는 달리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원을 데려오고 약을 짓는데 돈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병은 차도가 없었습니다. 1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약값이 더 들었고 연화는 다시 박서방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빚은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3달째 되던 날, 박서방이 직접 연화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기한이 됐다. 연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어머니가 나으시면 제가 직접 일을 했어. 기다리는 동안 이자가 붙는다. 지금 내가 진 빚은 이자 포함 100냥이 넘었어. 어디서 100냥을 구해오겠느냐? 연화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서방은 손을 내저으며 돌아섰습니다.
내일까지 돈을 가져오든지 아니면 사람을 보낼 테니 각오해라. 이튿날 박서방이 보낸 사람은 뜻밖에도 여자였습니다. 비단 치마에 금 비녀를 꽂은 중년 여인이 연화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매가 서늘하고 입술이 얇았습니다. 내가 연화냐? 예. 나는 양천 홍 대감댁 안방만입니다. 박서방한테서 내 얘기를 들었다. 내 빚을 내가 대신 갚아주마. 연화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매씨는 연화를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얼굴, 손, 허리, 걸음걸이. 마치 장터에서 물건을 고르는 눈빛이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연화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씨바지로 우리 집에 오너라. 방 안에서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겠습니다. 매씨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품에서 엽전 묶음을 꺼내 연화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처럼 빠른 손놀림이었습니다. 연화는 홍대감댁으로 떠나기 전날 밤 어머니 곁에 앉아 밤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겨우 눈을 뜨고 연화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화야. 예, 어머니. 가지 마라. 제발 가지 마라. 연화는 웃었습니다. 떨리지 않으려고 힘을 준 웃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으셔야 하잖아요.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뺨을 타고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연화는 그 눈물을 손끝으로 닦아드렸습니다. 이튿날 새벽 연화는 보따리 하나를 챙겨 홍 대감댁으로 향했습니다. 돌아보지 않으려 했지만 마을 어귀를 벗어나는 순간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초가지붕 위로 새벽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다시 앞을 바라보고 걸었습니다. 홍대감댁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소슬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마당이 넓게 펼쳐졌고 은행나무, 그늘이 서늘하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몸종복만이 마당 한켠에서 장작을 패다가 연화를 보고 멈추었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불쌍하다는 것인지 미안하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매씨가 나와 연화를 안채 구석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은 좁고 햇볕이 들지 않았습니다. 집자리 하나와 낡은 이불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다. 행동을 조심하고 입을 조심하고 눈을 조심해라. 매씨는 문 앞에 서서 연화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년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날로 장터에 내다 팔겠다.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매씨는 더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방 안에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연화는 집자리 위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홍대감이 연화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등잔 하나가 방 안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더니 연화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60에 가까운 나이였지만 눈빛은 아직 형형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안에 무언가 깊은 슬픔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홍대감은 한참을 말없이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눈을 내리깔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등잔 심지가 타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목을 보여라. 연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문을 알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처음 들어온 날 밤에 왜 목을 보여달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치마폭을 조심스럽게 걷어 올렸습니다. 목덜미 드러났습니다. 엄지 손톱만 한 붉은 반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던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크게 신경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있었으니 있는 것이려니 여겼습니다. 그런데 홍대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이 커졌다가 가늘어졌습니다. 손이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입술이 달싹이다 다시 닫혔습니다. 그 얼굴에 스치는 감정이 너무 복잡해서 연화는 무엇을 읽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가거라. 대감의 목소리가 낮고 떨렸습니다. 예. 오늘은 그냥 나가거라. 연화는 치마폭을 내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다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홍대감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등이 굽어 보였습니다. 늙고 지친 사람의 등이었습니다. 연화는 방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마당에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연화는 어두운 마당을 가로질러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대감은 왜 목을 보여달라고 한 것일까? 그리고 왜 그 표정을 지은 것일까? 연화는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연화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무엇이든 손을 놀려야 마음이 진정되는 것이 연화의 버릇이었습니다. 부엌에는 이미 찬모 할멈이 나와 있었습니다. 나이는 60이 넘었고 허리가 약간 굽어 있었지만 눈빛이 살아있는 할멈이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됐다. 씨바지가 부엌에 들어오면 재수 없다는 말이 있어. 찬모 할멈의 목소리에는 저기가 없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관습을 말하듯 무심한 말투였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에서 물러났습니다. 마당 한 귀퉁이에 서서 연화는 홍 대감 댁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사랑채 쪽에서 홍 대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연화를 보더니 잠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대감이 먼저 눈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복만이 장작더미 옆에서 연화를 향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연화가 돌아보자 복만이 주위를 살피더니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 집에서 오래 살고 싶으면 한 가지만 명심하시오.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다 본 채 하지 마시오. 귀에 들리는 것을 다 들은 채 하지 마시오. 복만은 그 말을 남기고 장작더미를 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화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 대체 무엇이 있는 것일까? 그날 저녁 매씨가 연화를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앉아라. 연화가 자리를 잡고 앉자 매씨는 연화 앞에 앉아 찻잔을 들었습니다. 어젯밤에 대감 나리가 그냥 돌아오셨다고 들었다.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감 나리가 왜 그냥 돌아오셨는지 내년이 알겠느냐? 모르겠습니다. 매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대감 나리가 무슨 말씀을 하시던가? 연화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냥 나가라 하셨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매씨는 잠시 연화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좋다. 앞으로 대감 나리를 모시고 난 뒤에는 내게 반드시 보고해라.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무슨 행동을 하셨는지 알겠느냐? 예.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감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감시하는 것인가?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연화는 사랑채 앞을 지나쳤습니다. 사랑채 창문에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홍대감이 혼자 앉아 있는 것이 창호지에 어른거렸습니다. 대감은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 낡은 천 조각 같았습니다. 그것을 두 손으로 받쳐 들고 한참을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연화의 눈에 오래 남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연화는 홍대감 댁의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빨래를 하고 매씨의 눈치를 살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씨바지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지만 실상은 몸종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몸종보다 더 낮은 위치였습니다. 몸종은 주인에게 함부로 다루어지면 울거나 항의라도 할 수 있었지만 씨바지는 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낳아 빚을 갚고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홍대감이었습니다. 첫날 밤 이후로 대감은 연화의 방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났지만 대감은 연화 곁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눈이 마주치면 먼저 고개를 돌렸고 마당에서 마주치면 못 본 척 지나쳤습니다. 매씨는 처음 며칠 모른 척했습니다. 그러나 열흘이 지나자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매씨가 사랑채 문을 거칠게 열어 젖혔습니다. 연화는 마침 마당을 지나다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대감, 씨바지를 왜 거들떠보지도 않으십니까? 낮고 단단한 매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비용을 얼마나 드린지 아십니까? 빚을 갚아주고 데려왔는데 이대로 놓아둘 작정이십니까? 홍대감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매씨의 목소리만 이어졌습니다. 이 집안의 대가 대감대에서 끊겨도 좋다는 말씀이십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대감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시간을 주시오. 시간이요. 씨바지가 언제까지 이 집에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매씨의 목소리는 칼처럼 서늘했습니다. 연화는 마당 구석에 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알겠소. 조만간 그리하겠소. 대감의 대답에 매씨는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마당에서 연화와 마주친 매씨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왜 거기 서 있느냐? 방으로 들어가라. 연화는 고개를 숙이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잠자리에 누워 이것저것 생각했습니다. 대감이 자신에게 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히 꺼리는 것인가? 아니면 그날 반목을 보고 난 뒤부터 무언가가 달라진 것인가? 문득 복만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다 본 채 하지 마시오. 귀에 들리는 것을 다 들은 채 하지 마시오. 연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집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알게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예감은 며칠 뒤 전혀 뜻밖의 방식으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연화가 홍대감 댁에
온 지 15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마당을 쓸던 연화는 사랑채 뒤편 담장 아래에 무언가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발길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담장 아래 낙엽 사이에 작은 천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색이 발에 원래 빛깔을 알 수 없었지만 귀퉁이에 정성스럽게 수놓은 문양이 보였습니다. 연꽃 문양이었습니다. 실이 낡아 일부 풀려 있었지만 섬세한 손길이 느껴지는 바느질이었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왜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천 조각에서 눈을 떼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딘가 낯이 익은 것 같기도 했고 처음 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주웠느냐? 낮고 긴장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가 고개를 들자 홍 대감이 사랑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낯빛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떨리는 눈으로 연화의 손 안에 있는 천 조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쪽 담장 아래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혹시 대감 나리의 것이십니까? 대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연화에게 다가오더니 그 천 조각을 받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리. 대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몸을 돌려 사랑채 안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닫았습니다. 연화는 그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켠이 먹먹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연화가 빨래를 널고 있을 때 복만이 곁으로 왔습니다. 아까 그 천 조각 어디서 주웠소? 담장 아래에 있었습니다. 바람에 떨어진 것인지. 복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대감 나리가 20년 넘게 품고 다니신 것이오. 그것을 잃어버리셨을 때 사흘을 방 안에만 계셨소. 20년을요? 그렇소. 연화는 빨랫감을 내리고 복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만은 잠깐 주저하더니 말했습니다. 베네쩌고리 조각이요. 베네쩌고리요. 갓 태어난 아이에게 입히는 첫 옷. 그 조각이요. 연화는 멈추었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복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선을 거두고 장작더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베네쩌고리 조각. 20년. 홍대감. 그리고 목덜미의 붉은 반점. 하나하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 연화는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거대한 것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연화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씨바지로 팔려온 처녀가 대감의 혈육이라니. 세상에 그런 우연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연화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냥 묻고 가자. 이 집에서 할 일을 하고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는 것만 생각하자. 그러나 생각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연화가 홍대감 댁에 온 지 20날이 넘어가던 어느 날, 연화는 처음으로 복만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복만 씨, 대감 나리께 자식이 없으십니까? 복만이 멈추었습니다. 마님과 사이에 딸 하나가 있소. 시집을 간 지 오래됐지요. 그것뿐입니까?
복만은 연화를 바라보다가 장작을 내려놓았습니다. 아가씨, 왜 그것을 물어보시오? 그냥 궁금해서입니다. 그냥 궁금한 것이 아닌 것 같구먼. 연화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대감 나리께서 20년 넘게 간직하신 베네저고리 조각.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복만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 마당 끝 은행나무를 한번 바라보더니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말이오. 복만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대감 나리가 젊은 시절에 벼슬길에 오르기 전에 마님 아닌 다른 여인을 사랑하셨다는 말이 있소. 연화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 여인이 아이를 낳았소. 딸이었다는 말도 있고 아들이었다는 말도 있소.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는 나도 모르오. 대감 나리께서 벼슬길에 오르시면서 그 여인과는 헤어지셨고 그 뒤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게 됐다고 하오. 그 여인은요? 죽었다는 말이 있소. 아이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서. 연화는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가슴 안쪽이 이상하게 당겼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는요? 모르오. 나도 거기까지는 모르오. 복만은 다시 장작을 집어들었습니다. 아가씨, 더 이상 묻지 마시오. 알면 알수록 위험한 것이 있는 법이오. 연화는 그 말에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집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어머니는 한 번도 자세히 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죽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해 물으면 항상 눈을 돌렸습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어디 사람이었는지 아무것도 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슬픔이 많아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 이상했습니다. 연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의 목덜미를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붉은 반점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도 이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것이라고만 했습니다. 연화는 생각을 멈추려 했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홍대감이 사랑채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마당을 쓸다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스스로 대감에게 다가갔습니다. 날이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대감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말해 보거라. 소녀의 어머니 이름이 금년이라 합니다. 석화동에 살았는데 혹시 나리께서 아시는 분이십니까? 대감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찻잔이 마루에서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금년이라 하였느냐? 예. 대감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 무언가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은 어떠하시냐? 많이 편찮으십니다. 그래서 소녀가 이 집에 오게 된 것이고요. 대감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길어서 연화는 실수를 했나 싶어 고개를 숙이려는데 대감이 낮게 말했습니다. 물러가거라. 연화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물러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오후 홍대감은 복만을 불렀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다만 저녁 무렵 복만이 홍대감 댁을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행색이 급한 사람 같았습니다.
어디를 가는 것인지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복만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사랑채에서 홍대감의 낮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우는 것인지 앓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찬모 할멈이 불안한 낯빛으로 사랑채 쪽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대감은 밥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화는 알게 되었습니다. 복만이 마당 구석에서 연화를 불러 낮게 말해 주었습니다. 아가씨 어머니가 사흘 전에 돌아가셨소. 연화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뭐라고요? 대감 나리께서 나를 보내 알아보게 하셨소. 석화동에 가서 확인하고 돌아왔소. 아가씨가 이 집에 온 뒤 열흘이 지나 돌아가셨다 하오.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숨이 가슴 안에서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에 온 뒤 열흘. 그렇다면 연화가 마당을 쓸고 빨래를 하고 첫날 밤을 보내던 그 무렵에 어머니가 눈을 감은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마당 귀퉁이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무릎이 풀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그러더니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이를 물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복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곁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연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나리께서 알아보게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그렇소. 왜요? 복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소매로 눈물을 닦고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움직였습니다. 그날 저녁 홍대감이 연화의 방 앞에 왔습니다. 문을 두드리지는 않고 잠시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연화는 방 안에서 그 기척을 느꼈습니다.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연화는 이불 속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그 새벽이었습니다. 보따리 하나를 들고 돌아서던 그 새벽. 어머니가 제발 가지 말라고 했을 때 자신은 웃으며 걸어왔습니다. 그 웃음이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연화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눈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집에서 버텨야 한다고. 살아남아야 한다고. 그것이 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연화는 다시 마당을 쓸었습니다. 다시 빨래를 했습니다. 눈물이 말라버린 자리에 단단한 것이 들어찬 것 같았습니다. 그 무렵 홍대감이 처음으로 연화의 방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방 안에 들어온 대감은 연화 앞에 앉더니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연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예. 미안하다. 연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감이 자신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나리께서 미안하실 것이 없습니다. 있다. 대감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내 어머니가 내가 알던 사람이라면,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맞다면 미안한 것이 있다. 연화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순간을 기다린 것인지 두려워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리,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직은 말할 수 없다. 대감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아직은 확인할 것이 남아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말해두겠다. 대감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씨바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연화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직은 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조만간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그때까지 내가 이 집에서 무사히 있어야 한다. 대감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마님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알겠느냐? 예. 대감이 방을 나갔습니다. 연화는 오랫동안 그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에서 씨바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연화는 알 것 같으면서도 감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상황이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홍대감은 연화의 방을 매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연화의 어린 시절 이야기, 석화동에서의 생활, 어머니와 함께했던 시간들. 대감은 그것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묻지 않아도 연화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디선가 이것을 말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끔씩 한양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인데 꼭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셨어요. 경복궁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강이 얼마나 넓은지. 그랬느냐? 어머니가 한양을 가보신 적이 있으신 걸까요? 대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먼 곳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해주마. 나중에요? 때가 되면. 연화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며 잠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매씨가 연화를 불렀습니다. 대감 나리가 요즘 내 방에 자주 드신다는 말이 있던데. 예. 매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시더냐? 소녀의 지난 이야기들을 들어주셨습니다. 지난 이야기, 씨바지 주제의 지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녀도 이상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리께서 들으시겠다 하시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매씨는 잠시 연화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 달이다. 한 달 안에 소식이 없으면 너는 이 집에서 나가는 것이다. 연화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연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 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감이 말했습니다. 조만간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그러나 조만간이 언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그날 저녁 대감이 왔을 때 처음으로 직접 물었습니다. 나리, 소녀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대감은 멈추었습니다. 마님이 뭐라 하시더냐? 한 달 안에 소식이 없으면 내보내겠다 하셨습니다. 대감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다. 곧 결판을 내마. 어떻게 결판을 내신다는 것입니까? 대감은 대답 대신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천 조각이었습니다. 연꽃 문양이 수놓인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적이 있느냐? 연화는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담장 아래에서 주웠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 전에 마당에서 주웠습니다. 그전에는 어릴 때 이것과 비슷한 것을 본 적이 없었느냐? 연화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 장롱속. 어머니가 아무도 열어보지 못하게 하던 장롱 구석에 작은 보자기가 있었습니다. 연화가 한번 열어보려 하자 어머니가 손을 잡고 막았습니다. 그 보자기 속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연화가 기억을 말하자 대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보자기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아느냐? 모릅니다. 어머니가 절대 열어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내일 복만을 석화동에 다시 보내마. 내 어머니가 남기신 것들을 수습해 오도록. 나리. 연화가 눈을 들었습니다. 소녀가 여쭤도 되겠습니까? 말해라. 나리는 소녀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대감은 오랫동안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 오래된 슬픔이 출렁였습니다. 아직은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맞다면 이 집에서의 내 삶이 달라질 것이다. 달라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씨바지로 이 집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연화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메시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는 메시의 눈이 가늘고 날카로웠습니다. 그 눈이 대감의 손에 들린 천 조각으로 향했습니다. 찰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찰나에 메시의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왜 저 계집 앞에서 꺼내셨습니까? 대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볼일이 있어서요. 볼일이요. 메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떨림이었습니다. 대감, 저 계집이 대체 누구라는 것입니까? 때가 되면 말하겠소. 때가 되면이요? 메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저 계집을 데려온 것은 저입니다. 왜 씨바지에게 20년 전 물건을 보여주십니까? 홍대감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님, 지금은 이야기할 때가 아니오. 아니오, 지금 이야기해야 합니다. 자리를 피하시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메시는 눈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짝 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연화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소녀가 나가 있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연화를 보았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이고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자 안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이어졌습니다. 연화는 마당을 가로질러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 위에 앉아 무릎을 껴안았습니다. 이 집에서 무언가가 터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복만이 이튿날 새벽 일찍 석화동으로 떠났습니다. 사흘이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사흘 동안 메시의 눈총을 견뎌야 했습니다. 메시는 대감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화와 단둘이 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내년이 대감 나리를 홀린 것이냐? 아닙니다, 마님. 씨바지 주제의 대감과 밤마다 이야기를 나눠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나리께서 들으셨을 뿐입니다. 웃기는 소리. 남자를 홀리는 방법이 꼭 몸뚱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알지? 메시의 눈이 위험하게 빛났습니다. 한 번만 더 대감 나리와 수상쩍은 짓을 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 연화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저녁 복만이 돌아왔습니다. 손에 낡은 보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홍대감이 사랑채로 복만을 불렀습니다. 연화는 초대받지 않았습니다. 마당 귀퉁이에 서서 사랑채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복만이 나와 연화에게 말했습니다. 대감 나리께서 오시랍니다. 연화는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홍대감이 탁자 위에 보자기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천 조각 하나와 다른 호패 하나, 그리고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대감은 연화가 들어오자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이 내 어머니 방에서 나온 것이다. 연화는 그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접힌 곳마다 낡아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읽어보거라. 연화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서툴고 힘없는 글씨였지만 분명히 어머니의 손으로 쓴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 딸 연화에게. 너는 내 딸이지만 내가 낳은 딸이 아니다. 연화는 멈추었습니다. 눈이 떨렸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내 딸 연화에게. 너는 내 딸이지만 내가 낳은 딸이 아니다. 너를 낳은 어미는 나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였다. 이름은 금년이었고 마음이 깊고 다정한 사람이었다. 금년은 22살에 아이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 열병으로 죽었다. 죽기 전에 나에게 이 아이를 맡기며 부탁했다. 이 아이의 아비는 양반이고 벼슬길에 오른 사람이다.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살 거든 제발 그 사람 근처에는 가지 말아달라고. 아이가 그 집안에 들어가면 화를 입을 것이라고. 그래서 나는 너를 데리고 석화동으로 숨어들었다. 수십 년을 버텼다. 그러나 이제 내 몸이 다했다. 너에게 이것을 남긴다. 너의 목덜미의 붉은 반점은 내 아비도 알고 있는 것이다.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스스로 판단하거라. 연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바들바들 흔들렸습니다. 나리. 연화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홍대감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대감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사실이다. 그렇다면 나리는 그래. 내가 내 아비다.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등잔 심지가 가늘게 타들어갔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씨바지로 들어온 집의 주인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 그 말이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소녀는 내가 이 집 핏줄이다. 대감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사실을 밝힐 수 없다. 마님이 알게 되면 내가 위험에 처할 것이다. 때를 기다려야 한다. 때라 하시면요? 확실한 증표가 필요하다. 이 편지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집에서 쓸 수 있는 증인과 증표를 모아야 한다. 연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까지 소녀는 씨바지로 있어야 합니까? 대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숙임에는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연화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메시는 무언가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확신은 없었지만 그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연화를 바라보는 눈에 단순한 저기가 아닌 두려움 같은 것이 섞여들었습니다. 메시는 그 두려움을 더욱 거친 말로 덮으려 했습니다. 오늘 아침 마당 청소는
왜 이 모양이냐? 연화가 마당을 쓸고 난 직후였습니다. 낙엽 한 장 없이 깨끗하게 치웠다고 생각했는데 메씨는 귀퉁이 한 곳을 발로 가리켰습니다. 저기 봐라. 저게 청소한 것이냐? 다시 하겠습니다. 연화는 말없이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메씨는 그것을 지켜보다가 더 들어가 버렸습니다. 찬모 할멈이 부엌 앞에서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불쌍하기도 해라. 없는 흠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다니시니. 연화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빗자루질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메씨의 친정에서 조카가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최도련이라 했고 나이는 30이 좀 넘어 보였습니다. 체구가 크고 목소리가 컸습니다. 홍대감댁 사랑채의 자리를 잡더니 술부터 들이켰습니다. 복만이 연화에게 귀띔해 주었습니다. 저 도련이 이 집에 오면 항상 말썽이 생기오. 조심하시오. 어떤 말썽입니까? 눈에 차는 여자를 보면 그냥 두는 법이 없소.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고 되도록 사랑채 근처를 피했습니다. 그러나 저녁 무렵 연화가 물동이를 이고 마당을 가로지르는데 최도련이 사랑채 마루에 걸터 앉아 있다가 연화를 발견했습니다. 야, 거기 서봐. 연화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씨바지 아이가 맞지? 야, 말 안 들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연화는 걸음을 빠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최도련이 먼저 길을 막았습니다. 왜 이렇게 도망을 가? 나 무섭냐? 연화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비켜 주십시오. 물이 무겁습니다. 물을 내려놓으면 되지. 잠깐 얼굴이나 보자. 연화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분부를 거역하기 어렵습니다만 소녀는 마님의 명으로 지금 이 물을 안채로 가져가야 합니다. 마님께 허락을 받으시면 뵙겠습니다. 최도련이 멈추었습니다. 마님이라는 말에 기가 꺾인 듯 했습니다. 메씨는 친정 조카에게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연화는 그 틈을 타 빠르게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부엌 안에서 찬모 할멈이 연화를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봤소? 잘 빠져나왔구먼. 어르신 덕입니다. 찬모 할멈이 낮게 웃었습니다. 아가씨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처음 왔을 때부터 알아봤어. 연화는 잠깐 그 할멈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뭔데? 이 집에 오래 계셨습니까? 40년이 넘었지. 대감 나리가 혼인하시기 전부터. 연화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렇다면 대감 나리가 젊으셨을 때도 아시겠군요. 찬모 할멈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알지. 왜? 나리께서 젊으셨을 때 혹시 마님 아닌 다른 여인과 가까이 지내신 적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찬모 할멈이 물동이에서 손을 멈추었습니다. 연화를 한참 바라보더니 낮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왜 그것을 묻소? 궁금해서입니다. 궁금해서라고? 할멈은 잠시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있었지. 혼인하기 전에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다는 말이 있어. 나도 직접 본 것은 아니고 흘러들은 이야기지만 그 여인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죽었다는 말이 있었어. 아이를 낳고 얼마 안 있다가 그 뒤로 대감 나리가 한동안 많이 상심하셨지. 아이는요? 할멈이 멈추었습니다. 아이가 있었다는 말은 들었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오. 그 당시 나는 이 집 부엌에 있었고 사랑채 일은 알 수가 없었으니.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찬모 할멈이 연화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씨. 혹시. 아닙니다. 연화는 미리 대답하고 부엌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찬모 할멈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있었다는 것을. 이것이 나중에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연화는 홍 대감에게 말했습니다. 날이 증인이 있습니다. 증인. 찬모 할멈께서 40년 넘게 이 집에 계셨습니다. 나리께서 젊으셨을 때 다른 여인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아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대감의 눈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할멈이 그것을 말해줄 수 있겠느냐? 저에게는 말해주셨습니다. 나리께서 직접 부탁하신다면 더 확실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대감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편지와 이 1000조각이 있습니다. 연화가 탁자 위에 그것들을 놓았습니다. 편지 속에 소녀의 목덜미 반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00조각이 소녀의 베네쩌고리에서 잘라낸 것이라면 나머지 반쪽이 어딘가에 있어야 합니다. 대감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렇다. 나머지 반쪽은 내가 갖고 있다. 대감이 품에서 1000조각을 꺼냈습니다. 연화가 가져온 것과 연꽃 문양이 절반씩 나뉘어 있었습니다. 두 조각을 맞붙이자 완전한 연꽃 한 송이가 되었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두 조각이 완벽하게 맞습니다. 대감도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마님이 부정할 것이다. 더 확실한 것이 필요하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관아의 기록이다. 내 어미가 아이를 낳았다는 기록. 아이의 출생과 관련된 공문이 어딘가에 있어야 한다. 연화는 생각했습니다.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내 어미가 살던 마을의 관아에 가면 호적 기록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꺼내오는 것이 쉽지 않다. 복만 씨가 다시 가면 어떻겠습니까? 복만 혼자로는 어렵다. 관아 서리에게 뇌물을 써야 할 수도 있다. 얼마나 필요합니까? 대감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해결하마.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메시가 한 달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최도련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어느 저녁 연화가 방 안에 있는데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최도련이 술에 취해 서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걸음이 비틀거렸습니다. 여기 있었네. 찾았다.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도련님, 씨바지 방에 들어오시는 것은? 씨바지면 어때? 우리 이모가 쓰라고 사온 거잖아. 내가 좀 먼저 쓰면 안 돼. 연화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소리를 지르겠습니다. 질러봐. 이 집에서 누가 너 편 들어주겠어. 최도련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연화는 방 귀퉁이까지 물러섰습니다. 달리 나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복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련님, 대감 나리께서 사랑채로 오시랍니다. 최도련이 멈추었습니다. 대감이? 예. 급한 일이 있다 하십니다. 최도련은 연화를 한 번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재수 없게 비틀거리며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연화는 벽에 기대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복만이 문 너머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대감 나리께서 실제로 부르신 것은 아니요. 제가 둘러댄 것이요. 감사합니다. 조심하시오. 도련이 이 집에 있는 동안은 혼자 다니지 마시오. 복만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연화는 문을 안에서 걸어 잠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매씨가 연화를 불렀습니다. 조카 최도련이 밤새 연화에게 접근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어젯밤에 조카가 왔다던데. 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소녀가 거절하고 방문을 잠갔습니다. 매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씨바지 주제에 거절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냐? 연화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매씨는 한참을 연화를 내려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어차피 한 달 기한이 다 됐다. 내가 이 집에서 소식이 없으면 내보내겠다고 했지. 이제 열흘도 남지 않았다. 압니다. 아직도 대감 나리가 내 방에 오지 않으시는 것이냐? 오십니다. 오신다고? 매씨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그런데 왜 소식이 없느냐?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매씨는 무언가를 읽으려는 듯 연화의 얼굴을 뜯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찻잔을 들었습니다. 좋다. 열흘을 더 기다리겠다. 그 안에 소식이 없으면 그날로 짐을 싸거라. 연화는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왔습니다. 마당에 나오니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이 나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대감이 젊은 시절에 심었다는 나무. 이 집의 모든 것을 지켜본 나무. 그날 오후 복만이 관하로 떠났습니다. 대감이 뇌물용돈을 마련해 보냈습니다. 석화동과 나의 호적 기록을 확인하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증표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화가 잠자리에 들렸는데 방문 밖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니 누군가 마당을 조심스럽게 걷는 소리였습니다. 연화는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매씨였습니다. 매씨가 사랑채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가 손에 쥐어져 있었고 그 빛에 비친 매씨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사랑채 문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연화는 잠시 망설이다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마당은 고요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사랑채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매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대감, 저 계집이 대체 누구입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홍 대감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때가 되면 말하겠소. 때가 되면이라고요? 지금이 그때입니다. 당신이 저 계집에게 보여준 것, 20년 넘게 간직해온 그 1000조각. 그것이 무엇입니까? 대감. 매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혹시 저 계집이 당신의 피부치입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매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마님,
대답하십시오. 그렇소. 연화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잠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찻잔인 듯 했습니다. 메시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당신이 직접 씨바지로 들인 것입니까? 저 계집이 당신 딸인 줄 알면서 씨바지로 들인 것입니까? 내가 들인 것이 아니오. 내가 알기 전에 이미 당신이 데려왔소. 저는 몰랐습니다. 메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다고요. 그런데 당신은 알았으면서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 계집을 그냥 이 집에 두었습니까? 증거를 모아야 했소. 말만으로는. 증거요? 무슨 증거? 저 계집이 당신 핏줄이라는 것을 증명해서 어쩌자는 겁니까? 이 집 상속을 저 계집에게 주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홍 대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 죄를 씻어야 하오. 그 아이 어미를 홀로 죽게 내버려 두었소. 그 아이를 20년 넘게 찾지 못했소. 이것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이오. 메시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메마른 웃음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대신 저도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마님, 물러가십시오. 발소리가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연화는 빠르게 뒤로 물러나 자신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닫고 이불 속에 파고들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메시가 알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연화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위험했습니다. 이튿날 아침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찬모 할멈이 연화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마님이 나를 불러서 이것저것 물으셨소. 무엇을 물으셨습니까? 대감 나리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그리고 내가 아가씨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연화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소. 그런데 마님 눈빛이 심상치 않았소. 아가씨, 빨리 손을 써야 할 것 같소. 그날 오후 메시가 연화를 불렀습니다. 그 얼굴에는 평소의 서늘함 대신 위험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섬뜩했습니다. 내일 아침 이 집을 나가거라. 마님, 기한이 아직. 기한은 내가 정하는 것이다. 내일 아침이다. 연화는 메시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망치라고. 빨리 도망치라고. 그 눈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나갈 수 없습니다. 메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무슨 소리냐? 소녀에게는 이 집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씨바지 따위가 무슨 이유가 있어? 연화는 눈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씨바지가 아닙니다.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메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마님께서도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메시는 일어섰습니다. 키가 연화보다 컸습니다. 그 눈에 차가운 불꽃이 튀었습니다. 감히 이 집에서 이 꼴을 부리겠다는 것이냐? 좋다. 두고 보자. 메시는 방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연화에게 밥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튿날도 밥이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자 찬모 할멈이 몰래 주먹밥을 쥐어 주었습니다. 그것도 들킬까봐 떨면서.
연화는 그것을 받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복만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관아 기록을 가지고 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버텨야 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저녁, 메시가 낯선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고을 포교였습니다. 눈이 작고 어깨가 떡 벌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저 계집을 잡아가거라. 양반집에 들어와 행패를 부린 죄다. 포교가 연화의 팔을 잡았습니다. 같이 가자. 연화는 저항했습니다. 소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이 집 대감 나리께 여쭤보십시오. 대감 나리는 지금 자리를 비우셨다. 안방마님 명이다. 연화는 사랑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대감이 없었습니다. 어디 가셨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복만도 없었습니다. 찬모 할멈이 부엌 문 앞에서 떨면서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포교가 연화의 팔을 끌었습니다. 연화는 발을 버텼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놓으십시오. 그러나 소리는 마당을 맴돌다 사라졌습니다. 메시는 마루에 서서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조카 최도련이 그 옆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연화는 소슬대문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그 순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홍 대감댁의 기와지붕이 보였습니다. 은행나무 꼭대기가 보였습니다. 노랗게 물든 잎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연화는 이를 물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복만이 돌아올 것입니다. 대감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버텨야 했습니다. 그러나 고을 관아의 창고 방에 혼자 갇히고 나자 처음으로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혼자였습니다.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그 손이, 그 목소리가, 그 온기가 없었습니다. 연화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오래도록 눈을 감았습니다. 창고 방은 좁고 냄새가 났습니다. 집더미가 구석에 쌓여 있었고 조그만 창문 하나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연화는 그 집더미 위에 앉아 무릎을 안았습니다. 몸이 식어갔습니다. 가을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달이 높이 떴습니다. 연화는 그 달빛을 바라보다가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했습니다. 어떤 어둠 속에서도 달은 진다. 그리고 해가 뜬다. 그것만 기억하거라. 연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포교에게 끌려왔습니다. 관아 창고에 갇혔습니다. 대감도 없고 복만도 없습니다. 증거도 아직 모두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포기할 것인가? 어머니는 20년을 버텼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가난과 싸우며 진실을 가슴에 묻고 버텼습니다. 그 어머니가 죽기 전에 남긴 편지는 연화에게 무엇을 하라는 것이었습니까? 스스로 판단하거라. 연화는 눈을 떴습니다. 차갑게 가라앉은 눈이었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관아 서리가 왔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연화입니다. 어디서 왔느냐? 석화동에서 왔습니다. 양천 홍 대감댁에 있었습니다. 서리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홍 대감이라는 이름에 반응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홍 대감댁 씨바지라고 들었다. 그 집에서 행패를 부렸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소녀는 아무 행패도 부리지 않았습니다.
안방마님이 직접 신고했다. 마님이 두려운 것이 있어서 소녀를 내보내려 한 것입니다. 서리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마님이 두려운 것. 씨바지가 그런 말을 하면 믿겠느냐?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홍대감 나리께 소식을 전해 주십시오. 연화가 관아에 있다고. 서리는 잠시 연화를 바라보다가 무언가를 느꼈는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였습니다. 창고 방 문이 열렸습니다. 복만이었습니다. 숨이 차 있었고 얼굴에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막 달려온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시오? 네. 어디 계셨습니까? 관아에서 돌아오다 소식을 들었소. 아가씨가 잡혀왔다는 것을. 대감 나리도 지금 달려오고 계시오. 연화는 복만의 손을 보았습니다. 무언가를 쥐고 있었습니다. 가져오셨습니까? 복만이 품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은 한지의 관아의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석화동 관아 호적 기록이요. 금년이라는 여인이 딸을 낳았다는 기록이 있소. 아이의 이름은 연화. 아비 이름란이 비어 있는데 서리에게 물으니 당시 기록관이 양반 쪽 이름을 쓰지 않았다 하오. 그러나 금년이 직접 남긴 메모가 있소. 별지에 붙어 있던 것이요. 연화는 그 별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아이의 아비는 양천 홍씨 가문의 홍재원이다. 그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이것을 남긴다. 연화는 그것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이 기록을 남겼습니다. 언젠가 딸이 이것을 필요로 할 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죽기 전에 편지를 남겼듯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연화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 소리 없이 불렀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홍 대감이었습니다. 낯빛이 굳어 있었습니다. 관아 마당을 빠르게 가로질러 왔습니다. 연화야.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나리. 다쳤느냐? 다치지 않았습니다. 대감은 잠시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여러 감정이 지나갔습니다. 안도, 미안함, 그리고 결애. 이제 때가 됐다. 대감이 복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관아 원님께 면담을 청해라. 예. 복만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잠시 후 연화와 홍 대감은 원님 앞에 섰습니다. 원님은 나이가 50 중반이었고 눈이 예리했습니다. 홍 대감의 이름을 듣자 자리를 고쳐 앉았습니다. 홍 대감께서 직접 오셨습니까? 그렇소. 우리 집 안방마님이 이 아이를 잘못 신고했소. 이 아이는 씨바지가 아니요. 원님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누구입니까? 홍 대감이 말하기 전에 매씨가 들어섰습니다. 매씨였습니다. 뒤에 조카 최도련을 데리고 왔습니다. 낯빛이 창백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원님, 제가 직접 왔습니다. 저 계집은 씨바지로 들어온 자인데 주인 집에 행패를 부렸습니다. 엄히 다스려 주십시오. 원님이 홍 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대감의 말씀은 다르군요. 다르오. 내 말을 들어보시오. 홍 대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아이는 내 혈육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원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매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증거가 있소.
대감이 천천히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연화의 어머니 금년이 남긴 편지. 아이가 홍대감의 혈육임을 밝히고 목덜미에 붉은 반점이 그 증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둘째, 석화동과 나의 호적 기록. 금년의 친필 별지에 홍재원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셋째, 베넷저고리 1000 조각 2개. 홍대감이 오랫동안 간직해 온 반쪽과 연화 어머니의 유품에서 나온 반쪽이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넷째, 연화의 목덜미에 붉은 반점. 대감이 첫날 밤 그것을 보았고 그 자리에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섯째, 찬모 할멈의 증언. 할멈이 직접 앞으로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원님이 기록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1000 조각 2개를 맞춰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적 기록의 별지를 읽더니 눈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단히 중한 일이요. 메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원님, 저 편지는 죽은 여인이 쓴 것이고 호적 기록의 별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입니다. 저 계집이 위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원님이 메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2000 조각은 어떻게 설명하겠소? 대감이 20년 넘게 간직한 것과 저 아이 어머니의 유품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을. 그것도 꿈인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꿈입니까? 1000 조각의 올과 염색이 같습니다. 20년 된 것을 지금 꾸밀 수 없소. 메씨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원님이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목을 보여라. 연화가 저고리 깃을 내렸습니다. 목덜미에 붉은 반점이 드러났습니다. 원님이 기록된 내용과 대조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에는 붉은 반점의 위치와 크기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일치했습니다. 원님이 찬모 할멈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멈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허리를 약간 굽히고 떨리는 손을 앞에 모았습니다. 어르신, 아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겠소? 예. 소인은 홍대감 댁에서 40년 넘게 일했습니다. 대감 나리가 혼이 나시기 전에 다른 여인과 가까이 지내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아이를 낳았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딸이라고 했습니다. 직접 보셨소? 아이를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감 나리께서 그 무렵 몹시 상심하셨다는 것과 그 뒤로 작은 1000 조각을 항상 품에 간직하고 계셨다는 것은 직접 보았습니다. 원님이 홍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대감의 말씀을 더 들어도 되겠습니까? 홍대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50년 가까이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을 꺼내놓는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과거를 준비하던 시절에 금년이라는 여인을 만났소. 신분이 낮은 여인이었지만 마음이 깊고 총명했소. 그 여인을 사랑했소. 그러나 집안의 압박으로 혼인을 하게 됐고 금년과는 헤어질 수밖에 없었소. 그 뒤에 금년이 딸을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소. 그러나 찾지 못했소. 아니, 찾으려 하지 않았소. 그것이 내 죄요. 대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20년 넘게 그 죄를 안고 살았소. 그런데 그 아이가 씨바지로 내 집에 들어왔소. 내 아내가 직접 데려왔소. 이것이 하늘의 뜻인지 벌인지 모르겠소. 그러나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하오. 원님이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메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안방마님, 이 증거들을 보셨소. 무슨 할 말이 있소?
메씨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는 조카 최도련이 곁에서 귓속말을 했습니다. 메씨가 눈을 들었습니다. 원님, 저 계집이 이 집에서 씨바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혈육이든 아니든 행패를 부린 것은 행패를 부른 것이 없소. 원님이 잘났습니다. 씨바지로 들어온 자리가 실상은 대감의 혈육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밝히려 했다는 것이 행패가 됩니까? 메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원님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출된 증거들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소. 고적 기록의 금년이라는 여인이 홍대감과 관련이 있다는 점, 편지의 내용, 천 조각이 맞아떨어진다는 점, 목덜미의 표식이 기록과 일치한다는 점, 이 집에서 오래 일한 증인의 증언, 이 모든 것이 일치하고 있소. 원님이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홍대감의 혈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오. 이 자리에서 그것을 공문으로 남기겠소. 메씨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원님, 앉으시오, 마님. 원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마님께서 씨바지를 드릴 때 신원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마님의 과실이오. 대감의 혈육을 씨바지로 드린 것, 그리고 진실을 알고 난 뒤에도 이 아이를 관아에 신고한 것. 이것은 마님이 답해야 할 문제요. 메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관아의 신고는 허위 신고로 처리하겠소. 그리고 연화는 즉시 석방이요. 최도련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원님, 이것은 너무. 도련은 물러서시오. 이 자리에서 더 발언하면 당신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소. 어젯밤 씨바지 방에 들어갔다는 증언이 이미 있소. 최도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더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원님이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 이제 이 관아를 나가도 좋소.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아 마당으로 나오자 가을 햇볕이 환하게 내리쬐었습니다. 찬 공기가 볼을 스쳤습니다. 홍대감이 연화 곁에 섰습니다. 미안하다. 연화는 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긴 세월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20년 전에 용기를 내었다면 어머니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연화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그 원망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먼저 자신을 사귄다고. 소녀는 원망 대신 다른 것을 택하겠습니다. 다른 것? 용서입니다. 대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연화는 다시 말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말해라. 어머니의 묘를 제대로 써주십시오. 지금 석화동 뒷산 어딘가에 제대로 된 봉분도 없이 묻혀 계십니다. 대감의 눈가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반드시 하겠다. 복만이 옆에서 조용히 눈을 닦았습니다. 홍대감 댁으로 돌아오는 길,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노란 잎들이 마당 가득 떨어졌습니다. 연화는 그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오던 날, 소슬대문을 넘을 때 연화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씨바지로 들어오는 발걸음이었으니까요. 지금은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같은 마당이었습니다. 같은 은행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연화가 달라졌습니다.
매 씨는 이후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조카 최도련도 그 집에 다시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관아에서의 일이 고울에 퍼지자 매 씨는 더 이상 이 집에서 고개를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홍대감은 직접 석화동으로 내려가 금년의 묘를 찾았습니다. 관아 기록을 통해 위치를 파악하고 허물어진 봉분을 새로 다졌습니다. 묘비도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겼습니다. 이곳에 금년이 잠들다. 깊고 다정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 연화는 어머니 묘 앞에 앉아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소녀 왔어요. 봄이 되었습니다. 홍대감댁 마당에 봄꽃이 피었습니다. 연화는 아침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이전과 똑같은 일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마음으로 했습니다. 씨바지의 손이 아니라 이 집의 사람으로서의 손으로. 복만이 장작을 패다가 연화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찬모 할멈이 부엌에서 연화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야, 아침밥 됐다. 들어와라. 연화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은행나무 아래를 지날 때 잠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새잎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연한 초록빛이 가지마다 물들어 있었습니다. 홍대감이 사랑채 마루에서 차를 마시다가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도 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없어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연화는 다시 걸었습니다. 가볍고 단단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다고 했습니다. 연화의 어머니 금년도, 연화를 키워준 어머니도, 그리고 연화 자신도 그 말을 살아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고개를 들고 쓰러질 것 같을 때도 다시 일어서며, 그것이 이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는 이유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